FBI가 시체보다 서류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1943년 뉴욕 호텔에서 한 남자가 죽었을 때 정부 요원들은 몇 시간 만에 달려와 모든 노트를 압수했고 일부는 지금도 기밀이죠. 그는 전 세계를 밝히는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자기 방 전기세는 못 냈고 수천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찢어버렸으며 마지막 순간 비둘기 한 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천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댓글로 예상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43년 1월 7일 밤 뉴욕 맨해튼 뉴요커 호텔 3복 327호실에서 86세 남자가 침대에 누워 숨을 거뒀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족도 친구도 조문객도 없었으며 그가 기르던 비둘기 한 마리만이 창가에 앉아 있었죠. 남자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밝히는 교류 전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까지 호텔 전기세를 밀려 있었습니다. 방에는 빛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새 모이봉지 그리고 수백 장의 설계도와 노트가 전부였죠. 침대 옆 탁자에는 먹다만 빵 한 조각과 우유병이 놓여 있었고 비둘기는 그 우유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을 때 테슬라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FBI는 그가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서류를 압수해갔고 트럭 2대 분량의 노트와 설계도를 실어갔으며 일부는 지금도 기밀로 분류돼 있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로 적혔지만 호텔 직원들은 그가 마지막 며칠 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로는 모든 게 의미 없어. 그가 말한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창문에 부딪혀 죽은 흰 비둘기 한 마리였고 테슬라는 그 비둘기를 평생의 반려자라고 불렀죠. 평생 독신으로 산 이 천재 발명가에게 비둘기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 새가 죽은 뒤 테슬라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근거렸지만 정작 테슬라는 비둘기의 눈에서 빛이 났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장례비를 댔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교류 시스템 덕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회사였지만 정작 그에게 준 건 장례비 2,000달러가 전부였죠. 장례식에 온 사람은 고작 15명이었고 대부분은 호텔 직원과 기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고 신문 부고란 한 구석에 짧은 기사만 실렸습니다. 60년 전 테슬라가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주머니에 4센트와 꿈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을 이기겠다는 야망과 세상을 바꿀 발명품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884년 6월 니콜라 테슬라는 뉴욕 항구에 내렸습니다. 28세의 세르비아 출신 젊은이는 배 안에서 노름꾼들에게 돈을 다 뜯겼고 주머니엔 동전 4개와 에비슨 회사 파리 지사장이 써준 추천서 한 장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겁먹지 않았는데 머릿속에는 집류보다 훨씬 효율적인 교류 전동기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테슬라는 에디슨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미 전구와 축음기로 미국 최고의 발명가였고 직류발전 시스템으로 뉴욕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추천서를 읽더니 빙그레 웃었죠. 파리에 있는 내 친구가 널 천재라고 쓰네. 나도 2명의 천재를 안다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자네라고.
테슬라는 바로 고용됐습니다. 에디슨 회사는 당시 뉴욕 전역에 직류 발전기를 깔고 있었는데 고장이 너무 많아서 기술자가 절실했거든요. 테슬라는 밤낮 없이 일했고 몇 달 동안 고장난 발전기 23대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고쳤으며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 효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에디슨은 만족했지만 테슬라는 속으로 답답했죠. 직류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전소에서 2km만 떨어져도 전압이 뚝 떨어졌고 그래서 에디슨은 뉴욕 곳곳에 발전소를 수십 개나 지어야 했거든요. 테슬라는 교류를 쓰면 변압기로 전압을 높여서 수백 킬로미터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에디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류는 위험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어느 날 에디슨이 테슬라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내 발전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할 수 있나? 성공하면 5만 달러를 주지. 5만 달러면 지금 가치로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죠. 테슬라는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매달렸고 결국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 전체를 재설계해서 특허까지 24개나 받아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885년 봄, 일을 끝낸 테슬라가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하신 5만 달러를 주십시오. 에디슨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 못하는군. 농담이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졌고 에디슨은 대신 주급을 10달러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테슬라는 돌아서서 회사를 나갔죠. 에디슨의 비서가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에디슨은 테슬라가 나간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일을 봤다고 합니다. 천재 한 명 정도는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는 태도였죠. 그날 밤 테슬라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며칠 뒤 그는 뉴욕 거리에서 삽을 들고 도랑을 파는 막노동자로 발견됐는데 에디슨 회사를 나온 이민자에게 전기기술자 일자리를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기술자가 하루 2달러를 받으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 속에서 테슬라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1885년 가을, 테슬라는 맨해튼 거리에서 하루 2달러를 받고 땅을 팠습니다. 에디슨 회사를 나온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민자에게 전기기술자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고 결국 그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삽을 들어야 했죠. 도랑을 파는 동안에도 그는 머릿속에서 교를 전동기의 회전 자기장 원리를 계속 설계했고 필요한 건 그걸 만들어줄 돈과 작업장뿐이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어느 날 테슬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대학명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삽질을 하나? 테슬라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했고 감독관은 흥미를 느꼈죠. 며칠 뒤 감독관은 테슬라를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 기술자 2명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프레드 브라운과 찰스 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기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테슬라라가 설명하는 교류 전동기 개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류는 발전소를 도시마다 지어야 하지만 교류는 발전소 하나로 수백 킬로미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말이었죠. 1886년 4월, 세 사람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브라운과 팩이 자금을 대고 테슬라가 발명을 하며 이익은 셋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회사가 탄생했고 맨해튼에 작은 작업장도 얻었습니다. 드디어 삽 대신 연필을 줄 수 있게 됐죠. 테슬라는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드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를 차례로 완성했고 1887년부터 1888년까지 특허 40개를 출원했습니다.
특히 이상 교류 시스템은 혁명적이었는데 전기를 멀리 보내면서도 효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에디슨의 직류는 효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1888년 5월, 테슬라는 미국 전기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잡았습니다. 교류 전동기와 변압기의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고 청중 앞에서 직접 시연까지 보여줬죠. 전동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홀 안에서 탄성이 터졌고 발표가 끝나자 여러 투자자가 테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철도 에어브레이크로 큰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진유 독점을 깨고 싶었고 테슬라의 교류가 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며칠 뒤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찾아왔고 특허 전체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약금 6만 달러에 특허 사용료로 생산 1마력당 2달러 50센트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만 달러는 당장 큰 돈이었지만 진짜 가치는 사용료 조항에 있었는데 만약 교류가 전국으로 퍼지면 그 돈은 수천만 달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브라운과 팩도 만족했고 테슬라는 드디어 에디슨을 이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죠. 하지만 에디슨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교류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1888년 여름,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의 특허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신문사들을 불러 모았고 교류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직류는 안전하지만 교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죠. 에디슨은 이미 뉴욕 전역에 직류 발전소를 지어놓은 상태였고 교류가 퍼지면 그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에디슨은 더 강력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뉴욕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그의 실험실 마당에서 공개 시연을 한 건데 개 한 마리를 교류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장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개는 몇 초 만에 쓰러졌고 에디슨은 웃으며 말했죠. 보십시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여러분 집에 공급하려는 전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고양이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말이었고 몇 달 뒤에는 송아지까지 동원됐습니다. 에디슨의 조수 해럴드 브라운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시연을 반복했고 신문들은 교류전기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웨스팅하우스는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직류도 전압을 높이면 똑같이 위험하다. 에디슨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에디슨의 캠페인은 더 교묘했는데 그는 뉴욕주 교도소에 새로운 사용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교수형 대신 전기의자를 쓰자는 거였고 당연히 교류전기로 작동하는 의자였습니다. 1889년 뉴욕주는 전기의자를 공식 사용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에디슨의 조수들은 웨스팅하우스 회사 발전기를 몰래 구입해서 전기의자에 연결했고 에디슨은 이 새로운 사용 방법을 웨스팅하우징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죽음과 웨스팅하우스를 동요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격분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졌고 전기의자는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1890년 8월 6일 뉴욕 5번 교도소에서 첫 전기의자 사용이 집행됐습니다. 살인범 윌리엄 캐밀러가 의자에 앉았고 교류전기 1000볼트가 흘렀습니다. 캐밀러는 17초 동안 경련을 일으켰지만 죽지 않았고 의사들이 당황해서 전압을 2000볼트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몸에서 연기가 났고 8분 뒤에야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참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기자는
차라리 교수형이 나았을 것이라고 썼고, 또 다른 목격자는 고문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이 결과에 만족했는데 교류가 얼마나 끔찍한지 증명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거든요. 신문들은 웨스팅하우스 전기로 사형 집행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테슬라는 분노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거의 은둔 생활을 했고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교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정에서, 신문에서, 여론에서 계속 밀렸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이제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891년 초봄, 웨스팅하우스는 피츠버그 본사 사무실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에디슨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교류 전기 사업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으며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전기 회사의 빚은 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를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이사회는 매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와 맺은 특허 계약이었는데 계약서에는 생산 1마력당 $2 50센트를 평생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거든요. 만약 교류가 성공하면 테슬라는 억만장자가 되지만 지금 당장은 회사를 죽이는 독약이었습니다. JP모건 은행의 대표가 웨스팅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테슬라 계약을 파기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 웨스팅하우스는 대답하지 않았고 은행 대표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타산 신청서였죠. 며칠 뒤 웨스팅하우스는 뉴욕으로 테슬라를 찾아갔습니다. 테슬라는 맨해튼 그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변압기를 만들고 있었고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웨스팅하우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했고 은행들이 특허 계약을 파기하라고 압박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적으론 내가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망하네. 회사가 망하면 자네 교류도 끝이고. 테슬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기다렸고 실험실 안에는 변압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테슬라가 입을 열었죠. 그 계약서 여기 있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테슬라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고 특허 사용료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테슬라는 찢어진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계약금 6만 달러는 이미 받았으니 됐습니다. 사용료는 필요 없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그 자리에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수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었던 특허료를 한순간에 포기한 겁니다. 당신은 내 발명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교류가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에디슨을 이기는 거고요.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웨스팅하우스는 은행에 테슬라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파산을 모면했고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정면 승부를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무대는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과연 웨스팅하우스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전체를 밝히
전기 공급 계약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은 직류 시스템으로 제안했고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시스템으로 훨씬 낮은 가격을 불렀는데 조직위원회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따냈고 에디슨은 즉각 자기가 발명한 백열전구 특허를 웨스팅하우스가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새로운 전구를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테슬라가 나섰고 에디슨 특허를 우회하는 이중 필라멘트 전구를 설계했으며 개막일까지 수만 개를 생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마지막 전구 상자가 시카고로 실려간 건 개막 사흘 전이었죠. 과연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요? 5월 1일 저녁,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개막식 단상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대통령이 금색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위치가 내려가자 박람회장 전체가 한순간에 환하게 밝아졌는데 밤하늘보다 밝은 빛이 쏟아지면서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단상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전시관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시연했습니다. 교류 전동기가 힘차게 돌아갔고 변압기로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디슨의 직류보다 교류가 왜 더 낫습니까? 테슬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빛이 단 하나의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직류였다면 발전소를 여러 개 지어야 했을 거라는 말이었죠. 박람회는 6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천만 명이 다녀갔고 정전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에디슨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류의 위험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문들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웨스팅하우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류전쟁의 승기가 넘어오고 있었던 거죠. 박람회가 끝날 무렵 나이아가라 폭포 전력위원회가 웨스팅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전기 시스템을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위원회는 시카고 박람회를 보고 마음을 정했고 웨스팅하우스에게 제안했습니다. 나이아가라를 교류로 밝혀달라는 거였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설계도를 그렸고 나이아가라에서 뉴욕 버펄로까지 연결하는 송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직류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교류의 진가를 보여줄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지하에서 터빈을 설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포커스가 떨어지는 진동 때문에 바위가 수시로 무너졌고 물이 새어 들어와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 날이 많았으며 인부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죠. 웨스팅하우스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작업을 독려했지만 공사는 예상보다 몇 달이나 지연됐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뉴욕 실험실에서 발전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포포스의 엄청난 힘을 전기로 바꾸려면 기존 발전기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는 새로운 형태의 회전자를 고안했고 구리선을 감는 방식도 완전히 바꿨으며 변압기도 폭포의 습기를 견딜 수 있게 재설계했습니다. 밤새 계산하고 그림을 그리는 날들이 이어졌죠. 드디어 발전기가 완성됐습니다. 기차로 나이아가라까지 운반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지하 발전소에 설치하는 작업은 더 까다로웠는데 발전기 한 대가 워낙 무거워서 크레인이 2번이나 고장났거든요. 하지만 설치가 끝나고 시험 가동을 했을 때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펄로까지 전기를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송전선을 까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는데 들판을 가로지르고 강을 건너야 했으며 전봇대를 세우는 일부터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마지막 전선이 연결됐고 웨스팅하우스는 버펄로 변전소에서 스위치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손을 뻗었죠. 스위치가 올라가자 버펄로 시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와 도시를 밝혔고 사람들은 환호했으며 신문들은 다음날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직류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에디슨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성공 이후 전국의 발전소들이 교류로 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주문이 밀려들었고 주가는 치솟았으며 투자자들은 돌아왔습니다. 전류전쟁은 끝났고 승자는 분명했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음 꿈이 있었는데 전선 없이 전기를 보내는 무선 송전 시스템이었거든요. 나이아가라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새로운 계획을 듣고 고개를 저었죠. 그건 너무 위험해 보이네.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야. 테슬라는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 거대한 타워를 세울 계획을 세웠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 투자자가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과연 모건은 테슬라의 꿈에 돈을 댈까요? 테슬라는 JP 모건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워든크래프에 거대한 타워를 세우면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전선도 발전소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공기 중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였죠. 모건은 회의적이었지만 테슬라의 나이아가라 성공을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모건이 투자한 돈은 15만 달러였습니다. 테슬라는 그 돈으로 롱아일랜드에 땅을 사고 설계도를 그렸으며 공사를 시작했는데 타워는 높이가 60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거든요. 꼭대기에는 구리로 만든 반구형 돔이 올라갈 예정이었고 지하에는 강철 파이프를 땅속 깊이 박아서 지구 자체를 도체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슬라는 실험실에서 무선 송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작은 규모로는 이미 성공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구를 켜는 건 문제없었으며 이제 규모를 키우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빠르게 소진됐고 모건이 준 15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타워는 절반쯤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테슬라는 모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시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은 대답하지 않았고 테슬라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모건은 침묵으로 읽어냈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모건은 테슬라의 계획이 결국 전기를 공짜로 나눠주는 꼴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코니가 무선통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르코니는 대서양을 건너 무선 전신을 보내는 데 성공했고 세계는 그를 천재라고 칭송했으며 투자자들은 마르코니에게 몰려갔습니다. 테슬라는 분노했는데 마르코니가 쓴 기술이 자기 특허 1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타워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기 돈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고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으며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테슬라는 타워를 완성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돈은 계속 바닥났고 빚만 늘어났죠. 나이아가라의 영웅은 이제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타워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실험실 장비들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고 워든클리프 땅도 저당 잡혔으며 타워는 녹슬어가는 철골 더미로 남았습니다. 꿈은 무너졌고 테슬라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갔죠. 그런데 타워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917년 여름, 미국 정부는 워든클리프 타워를 폭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고 독일 스파이들이 타워를 통신기지로 쓸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타워가 이미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테슬라는 폭파 소식을 듣고 절망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고 어느 날 새벽 타워는 폭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그 소리를 맨해튼 호텔 방에서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이 있지만 확인된 기록은 아니죠. 다만 그날 이후 테슬라가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건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니는 무선 통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법정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은 질질 끌렸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사후 몇 년 뒤 대법원은 마르코니의 특허 중 일부가 테슬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테슬라는 호텔방을 전전했고 전기세를 밀렸으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그에게 매달 일정액을 보내줬지만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마저 끊겼고 테슬라는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고 남은 건 비둘기들 뿐이었죠. 테슬라는 매일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새 모이봉지가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으로 여겼으며 아이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비둘기들만이 그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어느 날 흰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창문에 날아왔습니다. 테슬라는 그 비둘기를 특별하게 여겼고 매일 먹이를 줬으며 밤에는 창가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지만 테슬라에게 그 비둘기는 평생의 반려자였고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비둘기도 늙어갔고 어느 날 밤 창문에 부딪혀 날개가 부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테슬라는 비둘기를 안고 수의사를 찾아갔지만 비둘기는 며칠 뒤 죽었고 테슬라는 그 뒤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몇 년 뒤 테슬라는 호텔방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테슬라가 죽은 뒤 FBI는 그의 방에서 가져간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선 송전과 관련된 노트였고 일부는 입자 빈무기 설계도였으며 몇몇 서류는 지금도 기밀로 분류돼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의 발명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서류 일부를 영구 봉인했죠. 장례식에는 고작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회사에서 화환을 보냈지만 회사 임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에디슨도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으며 테슬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직원 몇 명과 호텔 직원들이 전부였고 신문 부고란에는 짧은 기사 하나만 실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바로 그 순간에도 전 세계는 그의 교류 시스템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모든 불빛이, 공장의 모든 기계가, 가정의 모든 전구가 테슬라의 발명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호텔 전기세를 못 낸 채 죽었죠.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최후였습니다. 테슬라의 유산은 수십 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교과서에는 에디슨만 나왔고 전기의 역사에서 테슬라는 각주로만 언급됐으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무선 통신의 원리가 사실 테슬라의 특허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으며 그의 이름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전기 단위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가 평생 연구한 자기장이 결국 그의 이름으로 남은 거죠.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고 무선 충전 기술도 그가 꿈꿨던 무선 송전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평생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특허료를 포기했고 투자는 실패했으며 사업 감각은 제로였죠. 하지만 그가 남긴 발명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의 발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앉아있던 그 비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테슬라가 죽은 뒤 어디론가 날아갔겠죠. 그의 마지막 친구는 그렇게 사라졌고 테슬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천재였지만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발명을,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하지만 그가 만든 세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매일 밤 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